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까지 푹푹 쪘고 앞서 올해 추석날에 추석 사상 첫 열대야가 기록됐을 정도로 올여름 더위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으로 다가올 여름은 올해보다 더 혹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찬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조찬호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찬호입니다. 네. 일단 원장님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찜통도 이제 한풀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근데 또 예보된 강수량이 우려할 수준으로 높습니다. 찜통더위 직후에 내리는 폭우. 예. 9월 하순 날씨로는 좀 이례적이죠. 예,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해서 네. 북쪽에 이제 선선한 대륙의 공기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는 해양에 이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충돌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이 해양이 따뜻하게 되면 이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그래서 원래는 가을비는 부슬부슬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름비처럼 뭐 쏟아지는 비가 곳곳에 아마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쏟아지는 비가 있을 예. 것이다. 자, 폭우가 있을 것이다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은 산사태나 침수 같은 피해 우려도 커집니다. 네. 갑작스런 폭우에 대한 대비 좀 철저히 해야겠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폭우가 일어났다 그러면 비탈면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하천의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또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폭우 속에서 또 우리 주변의 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와, 이번 여름에 하도 이제 덥다 이제 얘기를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더위가 언제 가시냐 이겁니다. 네. 일단 이번 비가 내리면은 가을 찜통 더위는 한풀 꺾일 거라 이제 예보가 나와는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한두 번은 또 기온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년보다 온도가 뭐 높을 수는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처서라고 8월 22일 그냥 더위가 가신다게 처서인데 네네. 이제 딱 한 달 후인 9월 22일부터는 완전히 더위가 가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을 날씨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서로부터 한 달 뒤에 예. 가을 날씨가 시작되네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예.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하튼 요번 그 주말에 이렇게 비를 겪고 나면 네.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가을이다 해도 가을은 아니네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폭염 열대야로 고생할 일은 이제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동안 우리 국민들 많이 잘 견디셨고요. 지난 17일 화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네. 그날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웃도는 열대야 기록했습니다. 이게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네. 9월 달에 이렇게 열대야가 일어나는 이런 횟수로다가는 거의 이제 기록적인 그런 한 해이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열대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이제 확장이 돼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데 온도가 높아지는 것만 갖고서는 열대야가 일어나진 않아요. 밤에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데 예. 이 열대야가 일어날 때는 그 습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밤에 온도가 안 떨어지거든요. 습도. 예.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해양 온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이 돼서 습도가 높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9월 달에 바로 열대야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습도하고 예. 또 그렇게 관련이 있었군요. 예. 열대야라는 게. 자, 청취자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111님 2하고 하나가 3개입니다. 2111님이 한풀 꺾인 더위라고 해도 복지관 모인 사람들은 에어컨 세게 틀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손주들 미래가 걱정입니다. 원장님도 좀 걱정되십니까? 그렇죠. 이게는 점점 더 이 네. 기후 위기는 이제 심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 네. 세대가 더욱더 피해를 많이 보니까 더욱더 많이 걱정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자, 일기예보나 더위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
공기의 흐름 이런 요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자, 원장님 보시기에 한반도 주변 더위가 길어지도록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네. 그 여름철이 되면 티벳에 이제 열대성 그 대륙성 고기압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해양보다 대륙이 훨씬 더 온도 상승이 빠르거든요. 네. 당연히 티벳 고기압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확장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 여름의 길이가 늘어나는 이러한 이제 그 여름에 우리가 고통을 더욱더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모두의 이제 추석 열대야 예. 뭐 이 얘기도 했는데요. 자, 이전에 우리가 기억에 남았던 더웠던 해 하나 꼽아라 하면 1994년 네. 꼽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올해 폭염은 통계적으로 볼 때도 훨씬 더 그걸 뛰어넘었습니까? 어떻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폭염이라고 하는 그냥 낮 시간에 이제 33도를 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네.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 열대야가 우리가 이제 94년도 그 해에 굉장히 그걸 고통으로 그 느끼었던 거는 그때 그리고 오래 전까지는 압도적 1위였어요. 1994년도 그렇죠. 94년도 열대야가 그때 1위였었고 이 열대야가 왜 고통스럽냐면 폭염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활동을 하니까 네. 우리가 뭐 선선한 곳으로 뭐 피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열대야는 우리가 이제 누워 자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또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기가 들어오고 예. 이게 또 무한정 에어컨을 틀자니 너무 또 예. 돈도 많이 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폭염보다는 밤에 일어나는 열대야를 훨씬 더 고통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대야에 대한 그것 때문에 94년도에 아마 그 폭염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올해 그 당시 94년도에 한 해 동안 17일 폭염이었어요. 그게 네. 올해 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는데 올해 24일입니다. 17일, 24일. 예. 보통 기록을 깰 땐 하루 이틀 더 더해져서 기록을 깨는데 네네. 이거는 지금 거의 7일이 더 증가가 됐잖아요. 거의 예, 예. 40%가 더 증가를 하면서 1위가 됐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7일이나 더 깼다. 예. 깨도 그냥 제대로 깨버렸네요. 예, 24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 그러니까요. 7일이 더 늘어났죠. 네네. 자,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시아 날씨가 됐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기온 높고 습도 높고 수시로 예. 소나기 쏟아지고 뭐 예. 이런 날씨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원장님 보시기에 한반도 주변에서 의미 있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가장 이제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네. 이제 온대와 아열대 그 경계선에서 그게 일어나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뭐 온대 지방은 뭐 육지는 다 이제 온대 기후였고 이제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였었는데 네. 이미 이 아열대 기후가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이미 진입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남해안에서는 귤농사가 되고 있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예. 우리나라의 이 아열대 지역이 우리나라 남한 지역의 약 5분의 1은 아열대 지역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후위기를 막는다라고 해도 한 30% 정도는 아열대 지역이 될 거고 우리가 전혀 기후위기를 제대로 막지 않는다. 그러면 90% 이상 다시 말해서 산악 지역을 제외를 하고서 금세기 말에는 대한민국은 아열대 나라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생각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자, 반면에 이제 올해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한반도 관통한 대형 태풍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뭐 되게 좋은 얘기인데요. 네. 몇몇 태풍들이 올라왔지만 한반도 향하면서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양상이 이제 예. 반복됐던 예. 것 같은데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대륙에 티벳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제대로 태풍이 이제 뚫지를 못해 갖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실제 기후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네. 태풍은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악기상이 아니라 가을철에 영향을 주는 네네. 악기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10월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 여름철에 그렇게 이제
이제 무더웠던 이런 기후 패턴, 날씨 패턴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부터는 태풍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근데 아직까지 그 해수면의 온도는 계속 높은 상태로 있거든요. 태풍은 그 에너지원이 그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거든요. 네.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높다. 그만큼 더욱더 강력한 태풍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들어오면 굉장히 센 태풍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 지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계신데 0358님이 1994년 9월 4일 네. 작은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땐 에어컨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올해 2024년이 훨씬 더 덥다고 느껴집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위에서 우리가 무더위라고 하나 이런 표현, 찜통더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건 단순히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습도도 높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네. 습도가 높게 되면 우리 피부에서 이 수증기 증발이 땀이 증발이 잘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수증기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바로 이제 습도까지 높아지는 무더위, 찜통의 이제 더위가 더욱더 커지는 이러한 양상이 있습니다. 자, 0184님은 이런 질문하셨어요. 인간이 만든 재앙 아닌가요? 빙하가 녹는 속도는 빨라지고 원시림 파괴, 자연 훼손이 더 많아질수록 기후 변화는 더 심해지겠죠? 예, 당연합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날의 이 위기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그 법칙, 순환 이거를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붕괴시켰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0184님의 질문 그리고 원장님의 대답과 관련되는 질문을 제가 이어서 가볼게요. 더욱 긴장시키는 건 올해 더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런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살아갈 여름 중에 올 여름이 가장 선선한 여름이었을 것이다. 네. 듣고 이제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전망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오래 더웠던 올 여름보다 앞으로 더 덥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 온실가스의 특징이 네. 얘는 한번 배출이 돼서 나오면 수백 년 그 종류에 따라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기 중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족족 이 온실가스는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지금 이제 그 담고 있는 이 열이 어느 정도냐면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우주로 못 나가게 이 온실가스가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매일같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지구에 햇빛이 맨날 들어온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겠죠. 그래서 들어온 에너지만큼 반드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우주로 빠지는 그 열을 못 나가게 지금 1초에 5개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지는 에너지를 우리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잡아요. 하루로 따지면 42만 개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잡히죠.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42만 개의 그런 열 에너지가 축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올해 여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온실가스가 계속 그거를 이제 축적될 수밖에 없고 수백 년이나 잡고 있는 거네요. 예. 와. 그렇다면 이제 대기 흐름과 기압 배치가 하루하루 날씨에 영향 끼치는 것과는 달리 이제 우리가 기후 환경이 바뀐다. 이 정도 전망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이게 같이 모아져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컨대 해수면 온도, 해류 흐름, 태양열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게 어떤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까? 지금 그 공기 중에 만 개 공기 분자 중에서 지금 4개가 이산화탄소거든요. 네네. 원래는 3개였었어요. 만 개 중에 우리가 하나를 지금 늘려놨거든요. 그거 갖고서 지금 이 지구 가열이 일어난다, 온난화 일어난다 지금 난리들인데 만약에 공기 분자 중에 100개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다. 그럼 지구 평균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이 그래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증발이 다 그게 끌어버리게 될 거니까 그 정도로 이 온실가스는 열을 잡는 이 이산화탄소는 열을 잡는 능력이 너무너무 지금 뛰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지만 조금만 변화시켜도 온도를 굉장히 빨리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급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급소를 맞으면 우리가 즉사를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지금 급소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지금 인간들이 지금 충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서 제가 매일같이 이러한 온실가스가 42만 개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 열 에너지를 매일같이 잡아서 그걸 축적을 시키고 있다. 이 정도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네. 일어나고는 있지 않잖아요. 그 네, 이유는 해양이 90% 이상의 열을 갖다 다 지금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해양이. 그런데 이게 해양이 그럼 무한대로 열을 흡수를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최근에 네. 저 원장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전 세계 해수면 온도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셨어요. 예.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81년 이후에 네. 최근까지 해서 해수면 온도가 0.6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 여름부터 해서 0.6도가 지난 40여 년 동안 0.6도가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 여름에 갑자기 0.3도가 튀어 오른 거예요. 오. 40여 년 동안 올랐던 거에 거의 절반이 한 해 만에 올랐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오른 다음에 계속 떨어지지 않고 지금 올해까지도 아직 그 0.3도 올라간 게 지금 내려가고 있질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야 이거 혹시 이거 바다가 이 열을 갖다 흡수하는 능력이 지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더욱더 가속적으로 지구 이제 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 해양은 대기보다 1000배 열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1000배 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자그마한 보트는 그 항구에 가까이 가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선착장에 안정적으로 도착을 하는데 네. 이 거대한 유조선 한 20km, 30km 밖에서부터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지만이 그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해양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나 연용량이 큰 부분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회복 불가능의 위험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호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신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징조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예. 우리가 이제 바다 온도가 높아지는 게 엘니뇨, 네. 낮은 거 라니냐. 예. 각국이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 요건 시간 관계상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날 때는 이상 기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기후 변화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그러니까요. 더욱더 이상 기상이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미래는 더위와 추위를 갑자기 오가는 이제 극한의 날씨가 펼쳐질 가능성도 이제 높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봄, 가을이 사실상 없어지고 예.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기후 변화. 네. 이게 뭐 덥다가 여름 비슷하다가 갑자기 그냥 네. 가을을 생략하고 겨울로 가버리는 이런 것도 이런 기후 변화도 지구 온난화하고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겨울은 한 22일이 줄었고 여름은 20일이 늘었거든요. 네네. 봄은 6일이 늘었고 가을은 4일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봄, 가을의 변화는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봄, 가을이 없다라고 느껴지냐. 그건 왜냐하면은 봄이 예년보다 17일 빨리 시작을 합니다. 가을은 예년보다 9일 늦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봄이었을 때 봄이 아니고 옛날에 가을이었을 때 가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라고는 보지만 네. 실제로 봄과 가을은 존재하고 실제로 겨울은 줄고 여름이 늘어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원장님 지구 온난화는 이미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네.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같은 인류 노력이 뭐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 영향력 미미하다 이런 우려 섞인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한다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6,500만 년 전에는 소행성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을 했거든요. 그럼 네네. 어쩔 수가 없죠. 우주에서 뭐 소행성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네네. 오늘날 기후위기는 우리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엔에서 그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 보고서에서 과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2030년까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본력, 기술력으로다 과연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분석을 다 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지금 상황을 우리가 다 바꿔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좀 귀찮고 번잡스럽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해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돈 없고 기술 없어서 기후 위기를 못 막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엔의 IPCC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각 국가들이 어느 예. 한 국가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 모두 함께 이제 네. 그러한 모든 그러한 투자와 기술을 동원을 해서 이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